안녕하십니까. 10분 이제 휴식 마치고요. 2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 그 토론의 좌장을 맡은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에 있는 황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두 분의 주제 발표에 대해서 6분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토론의 포맷이 일반적으로 하는 토론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건 뭔가 하니 물론 주제 발표 원고들을 참고를 하시되 주제 발표 내용에 대한 토론이라기보다는 오늘 그 포럼의 주제, 즉 디지털 시대 교육과정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자유롭게 덧붙여서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토론 맡아주실 6분 선생님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뭐 소개드리는 것보다 시작할 때에 다 소개드리고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토론을 해주실 서영석 박사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수석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토론해 주실 유재 선생님,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이시고 또 경기도교육청의 장학사로 지금 재직 중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세 번째 토론은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으로 계시는 남영주 선생님께서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정수연 선생님, 서울 광희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지금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다섯 번째 토론 최정원 선생님, 인천 만월중학교 지금 재직 중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끝으로 학생의 목소리도 듣기 위해서 오늘 좀 그 바쁠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내줬는데요. 서울 잠실고등학교 2학년 학생 김성훈 학생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각 그 토론자별로 약 10분 정도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영석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영석입니다. 먼저 이런 중요한 포럼에 토론자로 불러주신 김대원 단장님과 정재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또 앞서 주제 발표해 주신 민영성 박사님, 김현진 교수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번 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하면서 주제 발표 내용에 대한 토론이 아닌 토론자의 주장을 글로 담아도 좋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주제 발표 내용을 보면 내 생각을 조금 더 멋지게 포장하려고 했었는데 생각에 허를 찔렸습니다. 하지만 31년 가까이 테크놀로지를 교육에 접목해온 교육 연구자로서 내가 보고 겪은 일을 통해 나의 주장을 조금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주장은 4가지입니다. 배포해 드린 토론 자료를 보시면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자의 힘을 빼고 균형의 힘을 갖자. 두 번째는 교육과정에 아이들의 힘을 보태자. 세 번째는 교과 성취 기준에도 아이들의 힘을 보태자. 그리고 네 번째는 아이들이 원하는 수업을 하자입니다. 제 결론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토론은 배포해드린 그 원고를 가지고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의 화두는 균형의 힘입니다. 교육에는 세 주체가 있고 교육자, 학생, 그리고 학부모입니다. 이들의 힘은 교육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7차 교육과정부터 2015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정보교과 교육과정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며 항상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교과 이기주의와 교과 내용 이기주의 폐의 심각성입니다. 각자 알고 있는 교과 내용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교육자들이 끊임없는 주장과 힘겨루기에 너무도 지쳐 적당히 힘의 균형을 맞추고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힘은 없었습니다. 2008년 내가 몸담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기관 비전은 교육정보와의 글로벌 파트너였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기관 비전에 선도자 혹은 리더를 사용하고 있어 파트너는 기관 비전으로서는 매우 새로운 시각의 용어였습니다. 우리는 힘의 균형에 너무 익숙한 세대입니다. 힘의 균형은 가진 자들의 밀실야합으로 이루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가진 힘을 빼앗기지 않아야 선도자가 되고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들만의 만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궁극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의 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균형을 맞추어 힘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 답이 파트너였습니다. 이해 관계자 모두가 선도자, 리더라는 힘을 빼고 가장 멋진 균형을 만드는 파트너가 되어 모두 최대의 힘을 갖자는 것이었습니다. 교육과정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며 총론, 강론, 교과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교육자들이 힘겨루기가 교육과정의 힘을 얼마나 약화시켰는지 보아왔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나로서 이제 교육의 새 주체 중의 하나인 학생들의 힘을 담아 새로운 균형의 힘을 만들어 보자는 것은 어쩌면 꿈 같은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그런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내 나이 27세에 보았던 교육과정의 균형의 힘을 생생하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교육과정에 아이들의 힘을 보태야 합니다. 1989년 2월 27세 청년이 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소재 퓨처스쿨, 이것은 학교의 이름입니다. 방문했습니다. 그해 4월 한국교육개발원의 첫 출근을 앞두고 미국 유학생활을 정리하며 뭔가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곳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그 당시의 퓨처스쿨 방문기입니다. 퓨처스쿨은 교실 4칸의 우리나라 보습 학원 모습이었습니다. 교사는 3분이었으며 한 분은 교장 선생님, 또 다른 한 분은 교수 학습 책임교사, 마지막 한 분은 교육과정 책임교사입니다. 수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오전에는 과목별로 제공되는 컴퓨터 보조 교수 CAI 프로그램입니다. 을 통해 학생들은 본인의 진도에 맞춰 스스로 학습합니다. 학생이 학습한 결과는 컴퓨터 관리 교수 프로그램 CMI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 책임교사는 매일 오후 CMI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이력을 관찰하고 다음날 오전 아이들의 CAI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할 내용을 지정합니다. 아이들은 필요한 경우 교수학습 책임교사와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하여 상담하고 컴퓨터와 함께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아이들이 교실에 모여 다음 주 오후에 배우고 싶은 내용을 토론을 통해 정합니다. 조금 있으면 바다의 날이었습니다. 샌디에고는 해양 도시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해양 테마파크인 시월드가 소재한 곳입니다. 아이들은 시월드에 계신 전문가를 초청하여 최근 해양 생태계의 변화 모습을 듣자고 결정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책임교사는 내일부터 아이들에게 해양 생태계의 변화 모습을 보여줄 시월드 전문가를 섭외합니다. 전문가를 섭외하는 중에 아이들에게 시월드 테마파크를 가볼 수 있는 기회도 주려 합니다. 오전에는 CMI 프로그램을 정해주는 교육과정을, 그리고 오후에는 학생들이 만드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 교장 선생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 학교의 우수 학생인 베키의 사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베키는 이전 학교에서는 문제아로 인식되어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않는 중도 탈락 학생이었습니다. 베키는 정해진 시간에 학교라는 일정한 장소에서 꼼짝하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미국에는 지적 능력이 부족하여 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아이들은 통제된 생활 자체를 견디지 못해 학교를 그만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적 능력이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으로 현 교육 시스템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퓨처스쿨은 아이들이 관심이 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내용을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학습합니다. CAI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 내용과 시간을 자기에 맞게 선택하여 공부합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학교에서 만들어주는 획일화된 교육과정과 교수를 수동적으로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 학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공식 인가되어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였고 지금부터 31년 전에 운영되던 학교였습니다. 교과 성취 기준에 아이들의 힘을 보태기만 합니다.
2004년 1월 이제 중견 연구원이 된 나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의 교육 박람회인 베트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행사의 부대 행사로 진행되는 컨퍼런스에서 한 교육 전문가가 다양한 형태의 테크놀로지 기반 학교를 소개하였습니다. 그중에 나의 관심을 집중시킨 내용은 유럽 연합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육과정 개편과 그에 따른 성취 기준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유럽 연합 개편과 그에 영내 50개 학교가 참여하여 교과별 새로운 성취 기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교육과정과 성취 기준 마련의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언어로 성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발표자는 그 예로 초등학교 1학년 국어과 말하기의 성취 기준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성취 기준 연구자는 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내 친구 중에 수업 중 말을 잘하는 아이는 어떻게 알 수 있니라고 질문합니다. 학생들로부터 나온 대답을 정리하여 성취 기준을 정의하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생각하는 말 잘하는 아이는 누구일까요? 그 답은 선생님이 물어볼 때 제일 먼저 손을 드는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말하는 성취 기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취 기준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들에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성취 기준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정한 중학교 1학년 국어과 말하기의 성취 기준은 강당에서 1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말을 한 후 60% 이상의 학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는 것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학년별 교과별로 정리된 학생 답변 성취 기준이 너무도 궁금하여 그 자료를 얻고 싶었으나 중간 자료라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원하는 수업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6월 국가교육회의는 미래교육의 모습을 그리기 위하여 2030 미래교육 지역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포럼에서 미래교수 학습 방법이라는 주제 아래 격식 없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학생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었고 그때 나온 결론은 4가지였습니다. 첫째, 학생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 알아가는 교수학습. 이 교수학습을 교육과정으로 바꾸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둘째, 배움과 삶이 연계되는 교수학습. 셋째,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교수학습. 마지막, 학생 개개인을 배려하는 교수학습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 방향에 대해서는 자료에 자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년 전에 교육과정에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아 운영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16년 전에 아이들의 성취 기준을 스스로 만드는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우리는 가슴을 열고 아이들을 바라는 수업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시민이 그들의 자신의 사업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혼자 힘으로 계산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과 개혁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보존할 수 있으며 독서를 통해 능력을 향상하고 도덕심을 기르며 이웃과 국가를 향한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이해하고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회적 관계를 지성과 신뢰를 가지고 관찰할 수 있다. 버지니아 대학의 설립 목적입니다. 우리나라 한 대학의 설립 목적을 읽어보겠습니다. 땡땡대학교 학칙 제1조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의 깊은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밀한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인격을 도야하여 국가 인류 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지도 여성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교육자의 관념적인 표현에 너무도 익숙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의 살아갈 힘을 길러주기에 균형의 힘을 갖자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교육 연구자들이 각자의 힘을 놓을 때 교육자, 학생, 학부모가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자의 파트너로 인정받을 때 대한민국의 교육은 가장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김성원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영석 박사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학생을 중심에 두는 교육을 아마 역점을 두면서 말씀을 해주신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청의 유재 장학사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대의 변화를 국가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 초기에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지속되리라 예상한 사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교육계는 초기에 온 역량을 방역에 집중했고 이후에는 온라인 수업에 집중했으며 이제는 등교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기 혼란스럽던 모습과 달리 학교 현장도 조금씩 안정되어 갔고 하지만 교육계에 남겨진 사항과 과제는 무겁게 어깨를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기간이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대응과 교육계의 움직임 그리고 학생의 적응은 희망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혼란의 시대에 교육과정이 시대를 선도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이상일 뿐 시대의 변화를 잘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멀리 느껴졌던 미래가 이미 우리와 함께하는 세상 속에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으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공간의 변화를 교육과정이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과거 학교 다녀오겠다라는 말은 곧 공부하고 오겠습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에도 학교는 인성과 생활태도 등을 배우고 졸업하기 위해 다니는 곳이지 공부는 학원에서 한다는 생각이 팽배하게 있기도 했습니다. 이때 공부는 입시에 종속된 공부였고 점수와 등수에 매몰된 상황에서 학생에게 진정한 배움이 일어날 리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한 혁신교육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현재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간단합니다. 배움에서 방법보다는 내용이 중요하고 내용보다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졸업한 학생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선생님이 했던 토론 수업이 정말 좋았어요 라고 말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선생님이 했던 그때 그 말이 굉장히 가슴에 남았습니다. 혹은 제가 한 말이 기억나지 않지만 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학생들은 그거 자체로 자기가 살아갈 역량을 키우기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간의 노력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했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맺어야 할지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교육을 좀 더 변화시키고자 수행평가를 좀 더 늘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했던 수업 연구 같은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후퇴되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라는 공간 또한 큰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대 학교는 산업혁명 시기 영국에서 규율 잡힌 노동자를 키우기 위해 만든 근로학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제러미 벤담이 고안한 교도소인 파놉티콘과 근본적인 형식이 같습니다. 즉 시선 독점을 통한 관리와 통제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형식입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던 이런 형태의 학교 공간은 이제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시작된 변화는 개인별 디바이스 활용으로 지평을 넓혔고 모든 교실에 무선통신 장비까지 설치되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공간과 시간은 기존과 다르게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결국 학교와 교실은 비효율적인 공간이 되어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배움에서 시공간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의 변화를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제외하면 학생에게 과목 선택이란 학교 단위에 국한되어져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이 확대된다면 과목 선택을 지역 단위 혹은 국가 단위로 넓힐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의 학생이 전라남도의 학생과 기후변화, 생태 환경에 대해서 과목을 수강할 수도 있고 과제 수행 및 체험을 위한 시간을 학교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학생들끼리 적절히 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발제문에서 나온 것처럼 온라인 수업의 시간에 대한 설정과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는 학생은 보통 1.2배속 또는 1.5배속으로 영상을 봅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 강의 영상을 들어보니 1.2배속 혹은 1.5배속으로 보는 것이 집중도를 더 높일 수 있고 지루하지도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즉
대면에서의 적정한 강의 속도와 비대면 상황에서의 적절한 강의 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루 종일 컴퓨터 및 태블릿 앞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의 집중도 및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온라인 상황에서 하루의 총 수업 시간과 한 차 시에서의 적정한 수업을 몇 분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학생의 학습, 건강, 발달 측면에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공간의 변화에 따라 학생이 배우는 내용과 학생에게 요구되는 역량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대면 상황에서 유리한 학습 내용이 있고 비대면 상황에서 유리한 학습 내용이 있습니다. 지식 위주의 반복적인 학습은 비대면 상황에 유리한 측면이 있고 실험 실습뿐만 아니라 고차원적인 사고와 상호 협력이 필요한 내용은 대면 수업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교과목 내에서도 내용에 따라 적절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교육과정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규정한다면 오히려 그 경직성으로 교육적 성과를 얻는 데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시대에는 사회성, 협업 및 관계 능력, 신체 운동 능력, 그리고 건강한 삶이 학생들에게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학생들끼리 어울려 놀고 점심때가 되면 학교 급식을 먹는 것, 이것이 소중할 것이라 생각된 적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과거 자연스럽게 취득될 수 있었던 것도 이제는 교육과정에 섬세하게 포함해서 교육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학생의 건강을 위한 삶을 위해서는 어쩌면 요리를 더 열심히 배워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수업 환경의 변화를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입니다. 원격 수업은 모두에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일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에서 발제문에 나온 바와 같이 학교별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한다면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는 늘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교육에서 학력 격차로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은 교육계에 큰 압박으로 작용되고 발제문에서처럼 기초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학교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총론에 포함하자는 제안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 정부 들면서 교육계에는 공정과 평등이라는 가치가 중시되었고 불공정과 불평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수능 강화와 무상교육 확대로 이어졌고 하지만 아직까지 교육과정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교육 격차 문제가 우리가 다뤄야 할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면 현재의 교육과정 내용은 너무 어렵고 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교육과정 불평등 해소하는 데는 적합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화되지 않은 교육과정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진 학생을 양산하며 획일적인 수업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시대의 국가교육과정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연결망이 변화가 되면 기존의 다층적인 연결에서 직접적인 연결로 강화가 됩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연결이 강화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자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디지털의 강화는 곧 자치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계에서 자치는 굉장히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2010년에 본격적인 주민 직선제 교육감 시대가 열려서 진정한 교육자치 시대가 열렸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교육자치에 관련돼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교육 과정에 세부적인 논의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에 관련된 내용은 연구물에 다뤄지는 수준에 머문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고민입니다. 교육자치라는 큰 방향으로 볼 때 발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교육과정에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저에는 학교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교육에서 불신에 기반한 정책이 성공에 이른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교육과정에 이런저런 내용을 포함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문제점이 개선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발제문 말미에서처럼 학교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명확한 지침 없이 학교 자율로 맡기는 것이 학교를 더욱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본래 자치는 어려운 것입니다.
쉽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하기 때문에 가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교육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학교 현장에서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모두 수용한다면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 같은 것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학교와 개별교사에게 교육과정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것은 반드시 자치시대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방대한 양의 국가교육과정은 교사의 접근성과 가독성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 되고 결국 교사의 전문성 증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만 가지고 그대로 수업하는 교사를 개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 기준을 학교 및 학생의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성취 기준을 직접 개발하고 교과서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교사는 전문성을 더욱 신장할 수 있고 결국 신뢰 형성으로 평가에 대한 권한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유재장 박사님 감사합니다. 결국 코로나가 가져온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현재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성찰하고 반성할 것인지 그리고 미래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전망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어서 참교육 학부모회의 남영주 회장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참교육학부모 회장 남용주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학부모가 느끼는 이 교육의 상황과 그리고 교육과정 개편에 있어서 우리가 중심에 둬야 될 거, 첫 번째가 학교 운영의 자율성에 기반해서 교육과정이 개편돼야 된다라는 내용과 이제는 입시 방향이 아니라 삶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이 논의돼야 된다. 라는 측면과 마지막으로 온라인 수업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진짜 코로나19는 우리 학교가 단순히 교육의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한 공동체임을 정말 깨달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래와 함께 생활하며 알게 모르게 성장하던 곳인데 학교가 멈추면서 성장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다는 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온라인 수업이냐 대면 수업이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교육은 앞으로 필수가 되겠지만 그렇지만 교육에 있어서 근본은 대면 교육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에게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 하고 심층 면접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사타임즈에 나온 건데 아이들은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을 꼽고 있습니다. 관계 단절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친구들과 못 만난 게 가장 스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은 관계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자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교육을 생각할 때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중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는 것을 계기로 정말 감염병이 우리 교육에 학교는 무엇이고 교육의 방향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주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4.16을 겪었을 때 4.16 이전의 교육과 이후의 교육을 논하면서 근본적으로 가졌던 문제의식, 학교는 경쟁교육이 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학교는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각인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후에 4.16 교육체제를 논하면서 그 이후에 교육과정의 개편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심도 있게 좀 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학교 교육과 교육과정을 좀 촘촘히 분석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건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오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모니터 과정을 통해서 교육과정이 좀 재구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반성을 좀 해보자면 대면과 비대면을 포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고민해 보아야 함에도 지난 7개월간의 교육과정은 원격 수업이 없던 시대에 만들어진 교육과정대로 학기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진도 나가기, 수행평가,
수업 시수 채우기 등 기존 교육과정대로 지내온 것이 현실이었고요. 이대로 지속된다면 아이들이 학교를 더 싫어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학습 내용을 추리고 교육 방법도 지식 전달이 아닌 아이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저는 이 포럼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첫 번째 원칙은 학교의 자율성에 기반한 교육과정이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면은 수업 일수와 수업 시수를 지역별 학교 급별 이유와 요구에 맞춰 감축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코로나를 이유로 전국에 조그만한 20명 전교생 20명 있는 학교와 서울에 1000명인 학교를 동시에 똑같이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도 좀 학교의 자율성 맞게 고민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에게 부여되고 있는 권한에 대해 폐지 및 조정을 검토하여 교육과정 편성, 교육 방법, 평가에 관한 권한을 학교로 이관하고 학교 단위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교육자치와 학교자치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학부모 참여를 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육과정을 논할 때 아까 앞에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이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교육과정 문제에 있어서는 그나마 교사 정도가 같이 논의 구조에 앉을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교가 온전히 마을의 자산이 되고 교육 공동체의 중심으로 서기 위해서는 마을, 학부모, 교사, 교육당국의 협력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학부모의 건강한 학교 참여 속에서 저는 교육과정도 함께 논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보면은 이 폐지 및 조정할 장관의 권한과 폐지 및 조정할 교육감의 권한은 저희가 교육단체에서 3회에 걸쳐서 이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좀 폐지돼야 되지 않냐 하고 모아본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저희 아는 지인이 스웨덴에 아이를 데리고 1년간 파견 나가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오더니 울더래요. 그 이유가 엄마 나는 할 줄 아는 게 국영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를 들면 그쪽 아이들은 목공, 요리, 뭐 바느질 이런 것들을 다 평가에 두고 국영수와 똑같은 그 비중으로 평가를 받는데 얘는 할 줄 아는 게 그런 건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평가에 있어서 약간 낙지점 비슷하게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들이 배우는 소위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배우는 이 교육 과정이 사실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 측면에서 정말 교육 과정이 고민돼야 되고 입시 경쟁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부 그 지침이 잦게 변경됐잖아요. 이것을 입시 일정에 맞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입시에 맞춘 학사 일정 그리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 제약, 평가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입시 위주의 교육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대입 자격고사와 수능 내신 절대평가 전환, 그리고 대학 통합 네트워크, 대학 무상교육 등을 정말 우리는 이제는 추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학부모로서 온라인 교육을 지켜보면서 이런 것들은 좀 보완돼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예. 지금은 온라인 교육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좀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새로운 상황을 부여했잖아요. 그래서 학교와 교사의 경우 온라인 교육을 위한 인프라의 부족, 온라인 교육을 설계 운영하는 역량 면허 불균등성, 그리고 내용 면허 단편성과 일방성 등의 문제를 노정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별로 차별도 굉장히 심했고요. 차이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 취약계층은 온라인 수업 인프라, 예를 들어 와이파이라든지 노트북, 태블릿 이런 것들에 많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가정 형편 및 수업 환경의 차이로 인한 학습 결과 불균등성과 격차 등이 학습 격차 계속 많이 얘기하잖아요. 온라인 교육으로 더 많이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원격 수업의 발신 측과 수신 측 모두에게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좀 취해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먼저 학교 급별로 온라인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를 충실히 좀 구축했으면 좋겠고요. 학생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교육용 노트북, 태블릿 이런 것들을 좀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에 대해서는 온라인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 업무 대폭 좀 경감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환경에서 교사의 수업 및 학생 지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방안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교사별 온라인 학교 운영이라든지 상담 능력, 교수법, 학부모와 소통 이런 것들은 교사별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학생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원칙을 전제로 학교 혹은 지역 공동체의 공적 공간에서 소수 인원 편성의 온라인 학습 지원 클래스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시적으로라도 교원을 좀 증원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을 보완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정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가정에 대해서는 학습 지원사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저는 경남의 김두관 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 과정에서 잘 안 됐어요. 근데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지금 고3은 특히 수능을 한 달 앞두고 감염병 위험 속에서도 학교로 학원으로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입시 공부에 정말 매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있지 않습니까? 좀 쉬어가고 교육이 기존대로 되면 안 된다. 뭔가 획기적인 다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여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하고 기존에서 확 바뀔 수 있는 이런 교육 체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영주 학부모회 회장님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를 우리는 뭐 위기로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을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교육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많이 바뀌어야 될 것들도 있고 뭐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또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또 관계 유지와 같이 기존 교육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을 또 어떻게 유지해야 할 거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을 해주셨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 광희초등학교의 정수연 선생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희초 교사 정수연입니다. 앞서 발제자님들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원격 수업을 하면서 있었던 많은 어려움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계신 것을 느꼈고, 저 또한 현장에 있으면서 교육과정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이 학교에 도입됨으로써 수업과 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맞춤형 교육과정과 또 교육과정 재구성의 수업 재구성의 영역에서도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오늘 초등교사로서 달라진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겪고 있는 좀 실제적인 어려움과 또 지원되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보태고자 합니다. 초등에서 가장 큰 이슈는 돌봄인데요. 이제 초등은 이제 학년별로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 2학년 같은 경우는 교육과 돌봄이 함께 학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원격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이런 돌봄의 공백이 생기게 되었고, 또 학부모님들은 가정에서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 교실의 경우에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이고 또 저학년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돌봄에 많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학교와 가정에만 이렇게 돌봄의 책임을 맡기는 것보다는 지역사회와 지자체가 함께 돌봄의 역할을 같이 해나갈 수 있다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별 학사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저학년 등교일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전체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하면서 등교하게 되다 보니까 학년 간 등교일 수 차이가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부모의 불만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학년 간
교사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등교일수와 관련해서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수업을 오전반 이렇게 오후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단위 학교에서 편제와 이제 시간 배당을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교육과정에 이제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에 보면 초등은 40분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40분 이렇게 탄력적으로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40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이제 벗어나서 조금 탄력적으로 또 수업을 재구성해서 학습량을 많이 축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 같은 경우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기기에 대한 피로도 문제, 그리고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상황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때 학년별, 학교별 실정에 맞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학사 운영 사례를 다수 발굴해서 예시 자료로 학교에 제공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선도학교나 연구학교 등을 지정을 해서 최적의 학사 일정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때 다양한 종류의 학급 상황을 고려해서 학사 일정을 연구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밀 지역 같은 경우 이제 과밀 학급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소규모 학급에서는 저학년별로, 고학년별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학급 상황을 고려해서 연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교육 격차 그리고 기초학력 부족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교육부 현장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온라인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학습 격차가 커졌다고 인식하는 교사의 비율이 약 78%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정보 소외계층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부모 돌봄이 부족하고 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는 학습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또 학습 격차가 심화되면서 기초학력 부족의 문제로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학생 간 교육 격차 개선을 위해서 먼저 오프라인에서의 보충지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그리고 기초학력 담당 교사의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저희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 보면 교사 한 명당 거의 아이들이 10명 정도 이렇게 배당이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솔직히 이제 1대1로 가르쳐도 어려움이 있는데 10명을 다 가르치고 계시는 걸 보면은 조금 저게 진짜로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사 지원을 이제 강사를 좀 더 많이 뽑을 수 있도록 이쪽으로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담당 선생님께 이제 여쭤봤는데 이게 그 예산을 운영을 할 때 이게 항목별로 딱딱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교과서 이렇게 문제집이 더 필요하거나 이런 학생들도 있고, 또 강사가 더 필요하거나 이렇게 상황에 맞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이 비율에 맞게 딱 써야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곳에 오히려 예산을 쓰기도 하고 좀 돈을 낭비할 때도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그 학교는 그 학교 선생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에게 자율성을 줘서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AI 디지털 시대 수업과 지능형 원격 수업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학생 수준별 맞춤 콘텐츠 콘텐츠 같은 것이 제공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교육당국은 1학년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한글 학습과 수학 학습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에는 이제 학습 조언 기능이 있어서 부모와 교사의 도움 없이도 이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고, 또 게임 기반 콘텐츠로 즐겁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수준을 진단한 다음 수준별 맞춤 학습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학년별로 교과별로 확대 적용이 되고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수정 개선해 나간다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교육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디지털 리터러시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등 디지털 시대에 맞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온라인 수업의 기반을 마련하면서 디지털 기반 교육 환경 인프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수업을 하거나 할 때 줌으로도 잘 들어오고 또 거의 기계가 없어서 수업을 못하고 이런 경우는 없는데요. 그런데 그것에 이제 비해서 아이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을 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이 있는데요. 초등학생의 경우 디지털 기기와 또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스스로 쉽고 편리하게 원격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기기 활용에 대한 기초 교육도 필요한데요. 이렇게 원격 수업에서는 디지털 기기와 이제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달라지므로 모두에게 차별 없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된 수업 시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을 공유해서 이제 활용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별로 그리고 학교별로 온라인 콘텐츠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이미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대로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한 곳이 많아서 활발한 콘텐츠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요자의 접근성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유튜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 지난 시간 동안 모두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초등학생의 경우 원격 수업 시 부모에게 도움을 받는 비율이 약 78%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마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엄청 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역사를 돌아보면 시련은 언제나 새로운 성장에 도달하기 위한 초석이자 기회로 작용해 왔습니다. 우리 사회도 코로나19로 이제 한동안 충격에 빠졌지만 덕분에 온라인 교육에 대한 기반을 형성하게 되었고 학교 현장에 마주하는 문제점부터 귀를 기울여서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교육 당국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온라인 교육을 위한 다양한 미래 교육을 위한 훌륭한 수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수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주로 초등학교 교육의 맥락에서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시는 가운데에 경험했던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들 뭐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운영 지침에 좀 더 융통성이 필요하고 단위 학교에 좀 더 많은 자율성이 필요하다라든가 또 우리가 새로 만나게 되는 교육 격차 문제, 기초학력 그 보완의 문제 이런 것들의 그 방향 더 나아가서 뭐 디지털 리터러시 또 미디어 리터러시 아마 뭐 AI 리터러시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그런 어떤 교육의 새로운 과제들에 대해서도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인천 만월중학교의 최정원 선생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월중학교 최정원입니다. 저는 강제 소환된 미래교육의 정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미래교육이 강제로 소환됐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성화 방안을 논하기엔 너무 거창한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현재 학교 현장 상황을 좀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교육을 제시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돼서 강제로 소환된 미래교육 실천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이나 이에 따른 개선점을 교사 관점에서 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 교육과정 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법한 이런 방향을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교사가 느끼는 학교 현장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육 현장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시듯이 크게 변화가 없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나 뭐 자동차가 한 150년 전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한 것을 보면 지금 교육 현장은 같은 교실에서 모여서 수업하는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나마 학교에서 변화를 좀 시도할 수 있었던 유일한 부분이 이제 교수학습이었다가 최근에 극심한 변화가 이렇게 휘몰아치면서 최근에는 변화라는 단어가 실은 교사로서는 어쩌면 무섭고 두려울 때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상황을 꼬리잡기 놀이에 좀 비유를 해보고 싶은데요.
꼬리 잡기 제일 앞에 사람이 조금 움직이면 뒤에 사람일수록 더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현장 교사들이 이 꼬리 잡기의 끝선수로서 어떻게든 끊어지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애쓰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침이 만들어져서 내려오면 세부 계획을 정하고 또 학교에서 회의를 하고 실천하느라고 정말 많이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변화의 주체가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에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건 맞지만 의무사항은 있는데 실천 방향과 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는 이런 상황이 교사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로서 어려움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들을 좀 더디게 변하던 교육계 발전을 좀 가속화시키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교육의 환경적인 측면의 상황과 그리고 개선 방안, 그리고 온라인에서 학교 기능 정상화를 위한 현 상황 진단을 하고 그리고 개선 방안을 좀 제시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준비된 미래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이렇게 순서로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 환경 측면인데요. 네, 인프라와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인프라는 이미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는 이미 학교 현장에서 일부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다양한 결과가 이미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서책형을 파일로 옮겨놓은 형태라서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디지털의 장점은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볍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담아서 학습을 효과를 높이겠다라는 이런 내용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디지털 콘텐츠가 갖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교육 방법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디지털 장점 중에 하나가 사람과 컴퓨터가 상호작용 가능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인데 디지털 교과서가 실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 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시급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조립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좀 가르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거는 학교 현장에서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는 부분이라서 수업 시간에는 실은 엄두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디지털 콘텐츠라는 걸 이용해서 시뮬레이터를 구현을 하고 학생들이 간접적이라도 좀 해보게 할 수 있다면 교육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업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플랫폼을 디지털 교과서에 직접 삽입을 해 놓으면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시간 그리고 이동하느라고 흐트러진 집중력을 다시 모으거나 이런 에너지들을 소모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문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과목의 경우는 교사가 즉시 재구성해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좀 수업의 효과를 좀 높일 수 있게끔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에서 학교 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진단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는 동안에 학교 교육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었던 점은 당연히 교수학습이나 기초학력 보장 등의 문제였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학교가 하는 기능을 교수학습으로만 한정하는 경우도 많지만 교수학습 외에도 또래들과 협력하고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경쟁도 해가면서 사회성을 기르는 기능도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규칙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학생이 되도록 하는 기능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아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교수학습 이외의 기능들에 분명히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건 맞는데 이 온라인이 가지는 한계로 이런 학교의 모든 기능을 구현은 할 수는 없으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먼저 학생들의 ICT 소양 교육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에서 정수연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에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원활한 온라인 교육은 아무래도 ICT 소양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정말 심각하다고 느끼는 게 주소창과 검색창을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URL을 입력하라 하면 검색창에 입력을 하고는 사이트를 찾아가지 못하거나 그리고 주소창에 주소를 잘 쳤는데 최악의 경우는 그 엔터를 치지 않아서 그 사이트로 넘어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제가 좀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업로드해야 되는 상황에서 경로를 찾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요. 그리고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사진을 이렇게 삽입하지 못하는 아이들, 그래서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던 작업들조차도 너무 어려워해서 교과 수업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내 교과와 상관없이 ICT 소양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이 ICT 소양을 수업에 맞춰서 가르치다 보니까 학습의 전이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충분한 소양 교육이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학생들의 집중도를 좀 높이기 위한 방향은 모두가 공감하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습 과목이나 자유학년제 수업, 이런 수업들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 많은 실습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운영이 제일 어려웠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습 과목 같은 경우는 재료는 뭐 어떻게든 아이들한테 배분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업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구를 제어하는 과정이 이렇게 가르쳐야 될 때 카메라를 통해서 전달은 할 수 있지만 학생들의 실습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에 피드백을 좀 주려면 교사가 직접 학생들의 실습 재료를 이렇게 만져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학생들한테 올바른 피드백을 줄 수가 있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차라리 등교 수업 이후에 온라인에서 했던 활동들을 오프라인에서 병행을 하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인 수업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습 교구 작동시키는 방법을 알려줄 때 이렇게 카메라로 확대해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이 코로나 때문에 모둠 학습이 어려운데 그 줌이나 이런 온라인 도구를 이용해서 오프라인이지만 온라인으로 토론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오프라인 수업은 더 잘 되는데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것, 이런 원인이 정말 교사의 감독 여부의 문제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평가 측면인데요. 온라인 평가 측면은 솔직히 좀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제안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온라인은 특히 공정성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일회성 평가라던가 아니면 학생이 직접 했는가라는 점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평가의 공정성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것도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떠올랐던 평가 방법이 EBR이라고 해서 이 에비던스 베이스드 리포팅이라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일회성이나 아니면 평균 점수로 그 학생을 평가하던 방식의 그 단점이 실은 초기에는 잘 못했던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충분히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 평균 점수 때문에 좋은 성적을 취득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평가를 종합해서 성적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최종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 이런 게 바로 EBR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 총 5회의 평가를 했다면 초반에 2회는 B지만 이후에 3회는 A인 경우에 이 학생은 최종 성적은 A가 되는 방식이었고요. 이런 방식을 온라인 수업에 좀 도입을 한다면 그래도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공정한 평가를 하게 되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육용 자료를 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측면은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사회성을 기르거나 자기관리 역량 강화하는 것 또한 분명히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미래교육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준비된 미래교육은 온라인 수업이든 오프라인 수업이든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실용적이고 좀 필요한 것을 가르치고 그 학생에게 딱 맞는 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 과정이 평균의 학생들을 기준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사의 감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 게 부분이 좀 큽니다. 그래서 왜 배우는지를 모를 이런 내용들을 백화점식으로 늘어놓고 머릿속에 자꾸 담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담은 지식을 이용해서 문제도 해결하라고 하는, 또 활동도 하라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파악하고 좀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면 너무 이상적일지도 모르지만 교육과정 개선 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학문 간의 굉장히 이질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과목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과목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좀 통해서 학문 간의 공통점 아니면 유사한 특성들을 살려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구성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교육계에도 도입이 될 거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효과적인 교육 실천이 가능하도록 지금부터 빠르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교육 현장에서 교수학습이나 아니면 교사의 행정 업무, 학생의 생활 지도도 지원하게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분명 아이들에 대한 많은 데이터들이 사전에 수집되어야 올바른 인공지능이 올바르게 기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도 함께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 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현재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따라서 교육에 활용 가능한 유형도 좀 이렇게 파악을 해보고요. 그리고 필요한 기반도 마련해서 현장 도입 가능성도 빠르게 탐색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도입된 학교 모델이나 시나리오를 설계해서 좀 더 멀리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급하게 운영되는 것에는 반드시 허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 교육과정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강제 소환된 온라인 형태로 운영되었던 교육 상황을 좀 분석을 한 후에 교수학습 과정에서 불편했던 점, 어려웠던 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우수한 교수학습 사례를 수집하거나 이렇게 해서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방안들이 체계적으로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이렇게 관련 정책들이 만들어지면 학교 현장에는 그 의도가 충분히 전달이 되지 않거나 와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실천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걸 좀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 대한 충분히 한 이해가 없는 정책, 그리고 정책의 의도와 방향을 모르는 학교 현장 간의 차이 때문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소통 방법이 반드시 마련이 돼서 정책과 교육 실천이 일치되고 효과적인 미래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정훈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제목에서 정말 강제 소환된 미래 교육, 오늘 아마 우리가 다루는 주제를 압축적으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소환이 돼서 오기는 왔는데 아직 준비는 좀 덜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미래 교육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지금 느끼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개선 과제들 이런 것들 짚어주시고요. 또 미래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뭐 평가부터 디지털 인프라 뭐 구축 등등등 여러 가지 과제들을 아주 꼼꼼하게 잘 짚어주셨다는 생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학생의 목소리를 정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뭐 학생 중심 교육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지금 여러 선생님들께서 해주고 계신데, 우리 그 학생이 생각하는 정말 학생 중심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정말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실고등학교의 김성훈 학생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실고등학교 2학년 김성훈입니다. 네, 앞에서 발표해 주신 좋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 시대의 한 방향 교육에서 소통하는 교육의 전환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기에 앞서 그 전보다 바쁘게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해주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앉아서 수업을 듣는 저희도 힘든데 마스크를 쓰고 강의하시고 원격 수업 동영상을 찍어주시는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발표는 고등학교 2학년에 아직 잘 다듬어지지 않은 생각을 정리한 정도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전염병 시대에서 세상은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사회, 경제, 문화, 교육에선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제적 단절이라는 상황에서도 사회는 회복하려고 노력했고, 그 중에서도 한국의 교육은 IT 강국을 넘어 정부와 일선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의 노력으로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공교육이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과정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선생님 모두가 혼란의 시간을 보냈고 앞으로도 성공과 실패의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실과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던 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학습,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은 다른 형태로 학습되거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의 병행은 선생님이나 학생들에게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의 시간도 없이 꼭 성공해야 하는 과제와도 같이 느껴졌습니다. 학습 관리 시스템에 대한 학생들의 적응 부족, 시스템의 비효율성, 선생님과 학생,
학생과 학생과의 소통의 시간의 부족은 미래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에 대한 부재처럼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미래에 필요한 인재는 머리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정보 속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어내고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더욱 소통의 중요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것은 부자연스러워졌고 다른 방식으로 교육 현장에서 만나는 것은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과 학생, 학생과 학생이 서로 의견을 잘 전달하고 이해하게 되며 이런 소통의 결과들이 다시 소통을 불러올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격 수업의 의견에 대해서 사교육이 걱정 없는 세상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보면 원격 수업에 대한 불만족이 63%, 만족이 37%로 불만족이 훨씬 더 높은 편을 나타냈습니다. 1년도 되지 않는 시기에 완벽히 정착되는 것도 어렵지만 설문조사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은 불만족의 원인으로 원격 수업에서 선생님과 친구의 소통, 질의응답 피드백에 대한 불만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소통에 관해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공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디지털 원주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릴 만큼 인터넷과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원격 수업의 경우 시공간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기록이 편하고 보관될 경우 반복 학습이 가능합니다. 지금의 플랫폼인 학습 관리 시스템을 보완 및 확충한다면 4차 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시킬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나라에서 교육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을 때도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에서만큼 그 잠시를 참지 못하고 학교와 학생을 연결했습니다. 이런 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열정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와 한국의 교육 진행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 서구가 진행해온 변화는 정치혁명에서 산업혁명으로 그리고 교육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했던 혁명 중 하나가 바로 교육혁명이었습니다. 지원헌법에서도 의무교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쟁 이후 해외로 받았던 많은 원조에서 상당 부분을 초등학교를 짓는 데 사용할 만큼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과 변화에 대한 인식은 경제 발전을 가속할 수 있었고 국민의 의식 수준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에서 셧다운 없이 이렇게 교육받고 생활할 수 있는 현실도 대한민국의 교육에 힘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피폐해진 나라 속에서도 교육혁명을 통해 산업 경제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서 지금 GDP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성장했는데요. 산업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는 지금 필요한 인재상도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경제에는 5가지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 정보적 사고, 두 번째, 창조적 사고, 세 번째, 공유와 협업 능력, 네 번째, 글로벌적 기준, 다섯 번째, 도덕적 소양과 공공적 사고입니다. 위의 5가지 역량은 다양한 교육을 통해 가르치고 얻어질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한 위의 역량의 공통점은 혼자서 학습해서는 얻어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을 때 키워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소통이라는 능력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참여한 소통의 교육에 바라는 변화 2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지식만을 학습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 원격 학습 관리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코로나 사태라는 강제적 단절 속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학교와 학생,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을 이렇게 단기간에 디지털에서 연결한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마존의 피터슨 부사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교육기관이 혁신적인 사례를 남겼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 관리 시스템의 기능 미비로 쌍방향 소통은 민간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문제의 임시적 해결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선생님과 학생이 더 효율적이고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격 수업 만족도 조사에서 선생님과 친구와의 소통, 질의응답 피드백에 대한 불만족이 높았는데요. 수업할 때 소통할 수 있는 예로 표준화된 콘텐츠 수업에 선생님과 학생이 참여하고 선생님이 정지와 플레이 버튼을 통해 선생님의 보충 설명과 질문과 답변을 서로 나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선생님의 채팅창의 화면이 아닌 각 학생의 질문과
답변을 실시간을 개개인으로 볼 수 있는 창이 있다면 조금 더 선생님과 학생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쑥스러워서 질문을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선생님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시대에 살면서 교실에 나서면 사라지는 학교에 대한 생각입니다. 현재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온종일 인터넷 바다를 서핑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여러 콘텐츠를 접하고 소통하는 것을 즐기는 세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바다에서는 학교라는 존재는 거의 없는 듯합니다. 학교 홈페이지는 인터넷 바다에 홀로 떠 있는 외로운 섬처럼 보입니다. 수학여행도 학교 축제도 할 수 없게 된 학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과의 소통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은 어떨까 합니다. 저희 학교 잠실고등학교에서는 이번 가을 축제를 열 수 없게 돼서 동아리 활동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하였는데요. 이렇게 각 학교의 홈페이지를 한 곳에 모아서 플랫폼을 만든다면 학생들이 동시대의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각 학교마다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많은 학생들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교실을 벗어나도 연결되어 있는 학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들에게 학교와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였고 지금도 극박하고 절실한 현실에서 답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교실에서 선생님의 수업 중 말씀해 주시는 관련된 이야기, 수업과 관계없는 농담마저 얼마나 소중한 교육의 일부분인지 새삼 느끼는 때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학습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만족과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것은 더 발전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단지 지식의 전달과 배움의 장소만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만나 소통하고 배워가고 알아가는 공간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서로 고민하고 토론하고 합의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축적을 통해서 공교육 시스템의 보완과 발전을 한다면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이루어내지 못한 디지털 시대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원고에는 없는 저의 생각인데요. 현재 많이 학교와 학생들이 힘듭니다. 네. 학생들이 원래 친구가 있었던 저희 고등학교 2학년은 그대로 지내고 있지만 고1 후배들은 아직 친구들과 많이 친하지도 않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아직 그 이름을 인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 1차뿐만 아니라 2차, 3차, 4차에서도 이러한 학교가 더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교육 과정을 줄 수 있게 실질적인 해결책에 대해 고민해 주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훈 학생 관점에서 경험했던 코로나 시대의 교육에 대해서 우리 아마 선생님들이 또 보시지 못하는 여러 측면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소통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교육의 기본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소통과 어떻게 보면 피드백, 이런 것들 강조를 해주셨고요. 또 마지막에 정말 요즘 1학년들이 초등도 그렇겠지만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들이 참 좀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아직 학교 제대로 생활을 못하고 하는 부분이 안타까운데 후배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도 정말 아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실시간 채팅에 보니까 학생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우리 한국의 미래가 매우 밝다는 그런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모두가 아마 공감하는 그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6분의 토론, 두 분의 주제 발표에 이어서 6분의 토론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합 토론 시간을 그냥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조금 늦어졌고요. 6시까지 자유 토론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시간을 이제 운영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여러 선생님들께서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번 오늘 있었던 얘기를 조금은 좀 자의적이긴 합니다만 대체로 좀 요약을 해본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갑자기 경험하는 이 온라인 교육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아직 변화해야 되겠지만은 좀 달라져야 될 것, 개선돼야 될 것, 온라인 교육에서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들이 좀 많이 있으셨고
뭐 인프라 구축 포함해서 또는 수업 디자인의 변화, 그것을 위한 교사 역량 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은 학교 우리 기존 교육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보존하고 또 회복시켜야 될 과제들, 아까 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또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또 온라인 교육의 한계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여러 선생님들께서 채팅창에 올려주신 질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실험 실습 교육이라든가 또는 어떤 선생님께서 교사 실제감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이 어떻게 보면 이 원격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문제 제기를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이라는 것에서 살려야 될 장점은 뭐고 개선해야 될 과제들은 뭘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이 온라인 교육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과제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격차 문제에 대한 말씀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상황에서 필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분권화, 자율화, 뭐 역할 분담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학부모, 학생의 참여를 포함을 해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역할을 재정립할 수가 있겠는가. 또는 뭐 평가의 어떤 공정성 문제, 온라인 평가에서의 어떤 평가의 새로운 방향 이런 것들도 새로운 과제라고 아마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주제를 하나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 격차에 대한 질문 채팅창에서도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네, 다음 세 번째 주제로서 이제 오늘 이 교육과정 포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온라인 교육의 활성화 또는 조금 더 길게 보면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변화 과제라는 것까지도 좀 넓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컨대 지금 이제 수업 실수 같은 것이 갑자기 줄어들 경우를 대비해서 아까 또 민용성 박사님 또 많이 발표해 주셨지만은 이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그러한 그 실수의 조정에 의한 어떤 학습 내용의 재구조화, 뭐 재구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어떤 것을 과연 핵심 내용으로 이건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뭐 급할 때 시간이 좀 모자랄 때 좀 이렇게 생략해도 될 거는 뭘까 등등 뭐 그런 그 교육과정 그 내용의 편성, 이수 기준 뭐 이런 것과 관련되는 것들이 오늘 좀 많이 언급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온라인에 맞는 어떤 수업의 디자인 문제, 그것과 관련되는 교육과정의 조직 문제, 뭐 통합 교육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참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그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는 그 가능성 또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어야 될 거. 아까 그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거기에 추가한다면 뭐 AI 리터러시라는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빡빡한 이 교육과정 안에서 뭐 어느 과목을 통해서 들어가야 될지 어떻게 이걸 이제 반영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주제들이 오늘 좀 많이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채팅창 질문 중에는 예를 들면 교사의 행정 업무 경감이 제일 중요하다. 또 무엇보다도 그 국회의원님들께서 자꾸 좀 많이 자료 요구 안 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의견들을 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뭐 사실 디지털 뭐 AI 이런 거 관계없이 늘 있었던 문제인데 오늘 거기까지 어떻게 논의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입시제도 제대로 개선 안 돼가지고 이건 다 어렵다 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우리가 또 이 자리를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자리로 만들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냥 관련되는 정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이런 주제 지금 예를 들면 온오프라인의 장점 단점 또 새로운 과제 도전들 세 번째 교육과정 맥락에서의 어떤 우리 중점 개선 과제 한 세 가지 정도 좀 주제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 가면서 이것에 대해서 우선 6분의 토론을 들으신 두 분 그 주제 발표 선생님 그 말씀을 좀 먼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용성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토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교육과정은 전국 단위의 공통적인 어떤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각 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지역별로 그리고 학교별로 너무나 그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해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학교별로 또 교사별로도 또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선생님들, 그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문제이죠. 그래서 그거를 국가 수준에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앞서서 그 토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너무 국가교육과정 수준에서 너무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다든가 방안을 제시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사족이 되거나 아니면은 전혀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없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교육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그 수업 시수 조정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제가 드려보면 오프라인 수업 등교 수업에서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가 45분, 고등학교 50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수업 시수 조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아니면은 학생 또는 학부모 교육 현장의 그 교사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그 수업 실수라는 것은 일정한 그 가르칠 내용을 대상으로 해서 설정이 되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특히 오프라인 등교 수업을 전제로 해서 그동안 1차 교육과정부터 쭉 이렇게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지금 당장에 원격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1단위 수업 시간은 뭐 20분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30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당장에 그렇게 정할 수가 없고 아마도 이런 원격 수업을 적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장에서의 그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 뭐 감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수업 방법에 따라서 다루는 내용에 따라서도 그 융통성 있게 딱 단정적으로 몇 시간 몇 분, 몇십 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런 다양한 어떤 맥락 상황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논의가 돼야 되고 물론 이제 그 교육부라든가 교육청 차원에서 아마 그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연구자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논의를 해 나가기는 하겠습니다만은 현장에서의 그 목소리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때 그런 거를 연구자든 교육부든 교육청이든 그걸 충분히 귀담아 듣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그 연구도 있을 거고 연구 결과들도 있을 건데 그런 것과 함께 조합해 가지고 적정한 수업 실수를 결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현장의 그 상황에서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단위 학교의 그 자율성 부분 이 부분을 좀 전제로 해서 수업 시수 배정, 수업 시수 조정 문제도 같이 좀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는 그 원격 수업이라던가 이제 온라인이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우리가 이제 비대면 수업을 온라인으로만 국한하는 것은 좀 너무 그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이 되면 다양한 경험들이 이제 역량 개발의 어떤 그 조각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비대면의 과정들이 이제 오프라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하게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수업 시수가 법적 어떤 근거가 있잖아요. 그 이제 수업 시수 차원으로 다시 연결해서 보면 법적인 차원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재량의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수년 전에 미래학교 사례들을 연구한 결과 그때 봤던 거는 교육감이나 교장의 재량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표준화된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재량을 발휘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요. 책임이 따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법적인 근거들로서 수업 시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 안에서 그 재량의 범위들로서도 미래 교육이 대단히 발휘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찾았으면 좋겠고요. 또 수업 시수의 이제 190일 이상이나 이제 그런 날짜적인 부분보다 수업 시수의 인정 범위가 과연 지금의 이제 원격 수업 제한적인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요. 그런 것만 이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경험의 어떤 부분들의 조각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수업 시수의 인정 범위를 인정한다면 좀 더 다양한 이제 교육 과정에 편성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지금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지금 상황에서 또 미래 교육을 준비하면서 말하자면 국가와 시도교육청과 학교와 교사와 학부모 등등의 또 학생 물론 포함해서요. 역할이 어떻게 돼야 될까? 국가가 해줘야 될 것은 무엇이 있고 또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비해서 또 학교가 또는 시도가 해야 마땅한 것은 무엇인가? 아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하는 것이 뭐 수업 시수를 정한다 할지 그 모든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 아마 각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섞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아마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분 선생님들께서도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그 다른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또 제가 아까 잠깐 간략하게 소개드렸던 채팅창의 질문들을 가지고 혹시 좀 아까 미처 말씀 못하신 것들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석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마 질문에도 있었고 또 이렇게 발제 다시 해주실 때 그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교육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교육은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외국 자료를 보면 온라인 교육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에머전시 리모트 에듀케이션, 에머전시 리모트 티칭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게 정식 용어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을 이어가느냐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이것을 자꾸 온라인 교육으로 하시면 온라인 교육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 격차 해소하기 위해서 온라인 교육 나왔습니다. 교육 평가의 공정성 유지하기 위해서 온라인 교육 나왔습니다. 다양한 교육 과정 운영하기 위해서 온라인 교육이 나온 거거든요. 온라인 교육의 목적은 그겁니다. 근데 지금 계속 하는 이야기가 온라인 교육이 되면서 교육 격차가 벌어졌다. 아니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는 것이 온라인 교육의 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교육과 현재 벌어지는 상황을 온라인 경우로 이렇게 대체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미 에머전시 리모트 에듀케이션이라는 용어를 다 씁니다. 그 해외 자료 보시면 온라인 교육이라는 용어 안 씁니다.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현재 현실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게 꿈은 좋지만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는데 그 꿈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는 힘을 빼는 겁니다. 누구의 힘을 빼냐면 교육과정 연구자, 교육 내용 연구자의 힘을 빼야 됩니다. 아까 에머전시 상황에서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을 좀 이렇게 추렸으면 좋겠다 이야기하시는데 그거 추리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영역이 생깁니다. 그럼 대학 입시에 준비하는 것도 여유가 생기고요. 그 빈 공간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과정 연구자, 교과 내용 전문가가 정말 2015 교육과정에서 그런 노력을 한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맵을 구성해 보면 이동하거나 추각해서 넣었지 정말 그 내용이 빠졌느냐?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이크 좀 잡아주시고요. 지금 이제 서영수 선생님 아까 온라인 오프라인 우리가 그냥 편의점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용어라든가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또 좀 점검해야 될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아까 그 세 번째 제가 주제라고 말씀드렸던 그 교육과정의 변화 과제와 관련해서도 정말 힘을 빼라는 그 말씀, 다시 말해서 무엇이 정말 핵심에 해당되는 건지를 우리가 다시 고민해야 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지적을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혹시 다른 토론자 선생님들께서도 덧붙여서 좀 말씀을 해주실 게 있으실지요? 네, 저 학생이 지금 손을 들었습니다. 네, 우리 김성훈 학생, 좀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생각한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손에 들었고요. 첫 번째로 이제 교육 격차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점은 교육 격차가 제가 원래부터 다닐 때부터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온라인을 하면서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자습 시간이 증가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자신들의 능력의 차이가 많이 극대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평소에 원래 공부를 많이 잘하지 못했던 학생들은 이거를 잘하고 싶어도 자습 시간이 증가하니까 혼자 이렇게 이 길을 헤쳐나가는 게 많이 어려워 보이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실력뿐만 아니라 이제 돈으로 학원으로 이제 성적을 올리는 것도 많은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이수 기준에 대한 조정을 뭐 질문해 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수 기준에 대한 조정은 저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필수적인 이수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이거를 바꾸기는 매우 힘들 것 같아요. 이수 기준을 이제 절대평가로 바꾸면 이제 각 학교마다 잘하는 학생들은 다 A를 맞을 것이고 그럼 이제 학교의 수시의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정시에 집중하게 되면 그 학교를 등한시 여기게 되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을 만든 이유도 이제 학생들이 정시에 매우 집중하다 보니까 학교의 생활에 더 충실할 수 하게 있게끔 학생부 종합전형을 만든 것으로 아는데 제가 만약 이 이수 기준에 대한 조정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한번 해버리게 되면 악효과가 좀 더 많이 날 것 같다는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에 맞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온라인 과제방이 있거든요. 온라인 과제방이 이제 활용한 수행 평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수강하고 있는 과목 중에 이제 경제 과목이 있는데 경제 과목은 이제 수행 평가가 하나도 어렵지 않고 수업을 들으면서 밑에 자막이 나오면 그 자막을 한글 파일에다가 입력을 해서 그 제출하는 수행평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수행평가를 보면 반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공부에 좀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수행평가를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수행평가를 또 간단한 것으로 실시하고 시험 문제를 이제 수업 중심으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좀 더 잘 맞을 수 있게끔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서 열심히 참여한 학생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교사의 행정 업무 경감 이건 제가 잘 모르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새로운 과목 개설의 가능성은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연극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처음에 저도 그냥 자습 시간을 주지 왜 뭐 연극 수업을 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친구들이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친구들이 다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기에는 수업 시간이 증가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개설하게 되면 이것을 절대평가로 할 것인지 시험을 봐야 될 것인지 이것도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중요한 과목들이 이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학생들에 대해 학습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학교에 더 있어야 될 시간이 더 늘어나고 뭐
중요한 과목들을 공부할 시간이 없어진다면 이것은 뭐 좀 더 학습 부담이 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뭐 입시 제도의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잘 그냥 뭐 하고 시험 보고 그러는 학생이니까 잘 모르지만 이제 입시 제도의 개선이 이미 많이 이렇게 개선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저희 세대부터는 이제 수능도 문이과가 통합이거든요. 근데 사실적으로는 문이과가 통합이 안 되고 반을 다 분리를 해요. 그래서 문과 애들, 인문계 친구들은 인문계 반끼리, 자연계 친구들은 이제 자연계 반끼리 지금 반을 같이 쓰고 있는데 이제 그 보통 제가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저희 학교 보면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항상 좋은 성과를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부모들이 입시 제도의 개선을 열성적으로 원하는 이유는 좀 그렇지만 하지만 자기 자식이 가장 잘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항상 자기 자식이 잘하는 거를 원하시죠. 이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헤쳐나가는 그런 능력 그런 그 능력도 이제 학생의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박수가 안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 정말 아주 특히 그 마지막에 그 통찰력 말이죠. 입시제도의 좋은 입시는 뭐냐? 우리 아이가 유리한 입시제도. 예, 그러니까 다 이게 정말 아주 요약을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교육 격차와 관련해서도 지금 뭐 논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심화된 거 맞냐? 우리가 실증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지금 느낌으로는 그런 줄은 알겠지만 정확하게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이러한 격차가 발생하는지 정말 그것이 자기 관리 역량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가정 배경이라든가 다른 요인에 의한 건지는 우리가 아마 실증적으로 점검을 해가면서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밖에 뭐 이수 기준이라든가 뭐 또 수행 평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학생 관점에서 보는 어떤 제언들 말하자면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 학생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더 또 새로운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지적해 준 걸로 이해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는 교육학을 한번 공부해 볼 것을 권유해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저 다른 또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오늘 그 나온 주제들과 관련해서 혹시 아까 좀 덜 말씀하신 것들 미처 말씀 못 하신 거 있으면 추가로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네, 자꾸 지금 눈을 안 쳐다보시는데요. 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재장 학사님. 네. 저는 코로나 시기에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고 위기 상황의 교육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되는지에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좁은 단기간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돌이켜보면 위기가 아니었던 시절이 없죠. 늘 신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늘상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래라고 하는 것이 늘상 우리에겐 불안한 위기로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것을 미래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사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2030 경기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방향에 대한 것을 확정을 져서 만들었었는데요. 이미 거기 안에 어떤 학생이 2030년도에 시간표가 어떻게 될까를 상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주일 5일 동안에 이틀은 학교에 안 나오는 것으로 시간표에 넣어놨었습니다. 하루는 온라인 수업으로 듣고요. 하루는 마을 주변에 있는 학교에 나가서 수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짜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 것을 산정했을 때 위기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이 올 것이다라고 우리는 상정하고 계획을 하고 그렇게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서 다 내년에 만약에 좋아진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현재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열크여 있는 지금 이미
나가버린 것들에 대해서 후퇴할 수 없이 계속 아마 그것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럼 그것이 활성화됐을 때 국가교육과정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가 더 치열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연히 이제 자율성이 아니라 그럼 국가교육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까 얘기 이제 잠시 나왔지만 수업 실수에 관련된 문제가 반드시 이제 논의될 수밖에 없죠. 인정 부분과 또 하나는 이제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라든지 우리가 혁신교육 10년 동안에 경기교육청에서 나아가고 진보하고자 했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너무 비참한 심정이 들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 비중을 뭐 한 20%에서 40% 혹은 50% 혹은 교과에 따라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100% 하는 그런 과목도 많았고 학교도 많았고 선생님도 많았습니다. 이번에 다 무너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복원시킬 것인가, 이 위기 시기에 앞으로 이 미래의 시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교육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 여력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교육부의 지침에 의하면 직접 관찰한 것만 수행평가 기록하게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온라인 상황에서 직접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모호하고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학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육과정의 어떤 분권화를 이야기하는데 아주 정말 그냥 막연한 관점에서 분권화 자율화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세밀한 지침 하나하나를 점검을 하면서 검토를 해야 낭패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지금 참석해 주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뭐 질문도 좋고 또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어느 선생님 말씀해 주실 선생님 계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좀 소개 한 말씀 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화초등학교 교사 이명희라고 합니다. 여기 발표자님들의 발표를 듣고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그동안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어서 온라인 교육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마이크를 잡게 되었는데요. 제가 또 말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나름의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참고 삼아 발표하고 손이 떨릴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퀴즈를 하나 드릴 건데요. 여기서 아는 게 몇 개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핫도그 TV, 어몽어스, 픽셀건, 로블록스, 네, 여기 좀비고. 여기서 혹시 아는 게 있으신가요? 네, 없죠. 이게 왜 제가 조사를 한 거냐면요. 저희 반 학생들이 수업을 너무 안 들어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컴퓨터 앞으로 끌어올 수 있을까 하고 흥미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6학년 친구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여기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거랑 학생들이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격차가 너무 크다라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공부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수업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몽어스라는 게임을 레벨업 할 시간이 없고요. 핫도그 TV를 유튜브에서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업과 엮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일단은 어떻게든 아이들을 컴퓨터 앞으로 끌어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하는데 보통 지금 AI를 기술 융합을 이제 생각을 할 때 학습자의 그런 학습 측면에만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교육 플랫폼을 하나 만든다면 그 안에다가 되게 다양한 영역의 정보를 넣어놓고 학생들이 그 안에서 충분히 놀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것을 빅데이터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 플랫폼에서 과학을 좀 자주 보는구나. 얘는 웹툰을 많이 보는구나. 얘는 영화에 관심이 있네. 이런 식으로 학습자의 그런 흥미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AI가 분석을 하고 그것을 담임 교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 친구는 이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 콘텐츠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회에서 배우는 이 내용을 이 학생은 영화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계해서 수업을 이거를 사용해 보세요라는 그런 맞춤 콘텐츠를 제공해주면 교사가 보다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수업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황에서 우리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에서 애들에 대한 인성검사라든지 뭐 심리검사 등을 해서 그걸 담임한테 제공을 해준 다음에 이런 학습 지도법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아이는 이런 성향을 가졌으니까 너무 닥달하고 쪼면 얘는 튕겨나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조금 기다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면
제가 비대면 상황에서 애들을 보지 못해도 어느 정도 얘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알 수 있고 얘에 맞는 교육 방법을 좀 시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로 교육 같은 것도 아이들이 검사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넣어서 얘는 이런 진로에 관심이 있고 따라서 이 교과를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주면 애가 좋아할 거예요. 이런 식의 맞춤 콘텐츠를 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흥미를 갖고 온라인 학습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에게 필요한 공부, 본인의 흥미에 부합하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습 효과도 높아질 거고 그리고 이 학습은 아이에게도 의미 있는 학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거고 또 국가의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AI 교육이 너무 학습자의 학습에만 맞추는 것이 좀 넘어서 인간에게 좀 관심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선생님께서 그 학생들 정말 이제 눈높이에서 바라본 학생들의 관심 뭐 이런 걸 소개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무슨 외래어처럼 느껴졌지만은 아마 그것이 정말 학생들의 진짜 관심사이고 그 관심에 맞추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그 뭐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그 기법을 이용을 해서 학생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주 그 거칠지만 정말 중요한 그런 제언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 자리에 계신 어느 선생님들께서 이것을 잘 좀 발전을 시켜 주시면은 정말 아주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영업 기밀처럼도 보이는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상당히 시간이 이제 저희가 그 계획한 시간이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휴식 시간 없이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그 주제 발표 해주신 두 분 선생님, 민용성 박사님과 김현진 교수님 감사를 드리고 오늘 6분의 토론자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렇게 좋은 그 포럼을 준비해 주신 김대현 단장님 그리고 그 정재영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것이 그 미래교육 포럼의 1회 포럼이고요. 앞으로도 그 세 번의 그 포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4번인데요. 다음 11월 6일에는 미래교육에 대한 비전과 국가교육과정의 역할, 그리고 12월 11일에는 미래사회를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의 방향, 12월 18일에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및 학생의 학교 밖 학습 경험 인정 기준 방안, 이런 주제로 뭐 일정은 조금씩 나중에 다시 공지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주제로 포럼이 계속 이어진다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이 포럼 외에도 또 2개의 역량 기반 교과 교육과정 지원단의 포럼과 지역 기반 교육과정 포럼, 이 또 포럼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자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또 플로어에 계신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포럼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